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산을 주로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부동산에만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에도 분산화해서 투자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주식하면 도박이나 집안이 망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또한 주식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주식을 로또나 한탕 크게 버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주식 소액 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 존리 대표는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 또 활발한 유튜브와 현장 강연을 통해서 주식은 샀다가 바로 파는 그런 투기가 아니라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오래오래 투자하는 것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주식 매도로 몇 프로 남기는 단기간의 차익 실현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주식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꾸준하게 사서 모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책읽고에서는 존리 대표가 지은 엄마 주식 사주세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책을 읽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깨우친 경험. 이 부분은 존리 대표의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대 시절에 나는 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험을 했다. 연세대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큰 누나가 상당한 부자였는데 풀장과 테니스장이 있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기에 내가 미국에 가면 누나가 당연히 등록금을 내줄 줄로 알았다. 나는 누나를 찾아가서 대학 입학 합격 증서를 내밀었다. 그런데 누나의 반응이 충격적이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니? 한국에서 막 건너온 나의 사고방식과 미국에서 오래 산 누나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동생이 미국에 처음 온다는 점을 생각해서 비행기표 값을 대줬는데 그것만 해도 누나로서는 큰 생색을 낼 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일로 크게 깨달았다. 미국 시스템에서 형제가 부자인 것, 부모가 부자인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병들면 자식이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모와 자식은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부터는 금전적으로 독립된 관계가 되며 그 점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나는 그것을 대학생이 되고 미국에 가서야 깨달았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이내 깊이 감사하게 됐다. 그런 가르침을 준 누나가 없었다면 경제적 독립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일찍 마음에 새기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 경험을 하면서 자란다. 이를테면 구두를 닦거나 이웃의 아기를 돌봐주고 용돈을 번다. 이런 경험은 경제가 머릿속에서 추상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내가 부대끼는 문제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일단 어른들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죠. 너무 어려서부터 돈을 아는 것이 좋지 않다, 나쁘다, 이런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공 다루는 기술을 익혀가듯 현실에서 경제를 다루며 경제적 창의성을 키워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많기로도 또 자식들에게 경제 교육을 엄하게 하기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명심보감쯤 되는 오래된 잠언 모음집 탈무드에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내가 살던 동네에도 유대인 부자가 한 명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잠언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부잣집에는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는 너무나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어느 날부턴가 열심히 돈을 모았다. 용돈을 모으고 모아 원하던 장난감을 살 정도가 되었을 때 엄마와 함께 가게에 갔다. 그런데 아이는 물건을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세금 때문이었다. 물건에 붙는 세금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엄마가 옆에 있기는 했지만 세금을 대신 내주진 않았다. 아이는 결국 세금만큼의 돈을 더 모은 후에 다시 가서 장난감을 샀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부모가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 그냥 사주죠. 아이한테 용돈을 모아서 사라고 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난감을 어렵게 마련한 용돈을 가지고 가게 가서 사러 갔는데 미국에는 모든 물건에 텍스가 10%가 붙습니다. 가령 10,000원이라면 11,000원이 붙죠. 그 1,000원이 없어서 아이가 돈을 지불할 상황이 안 될 때 정말 우리나라 부모 같으면 그 정도는 내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몰인정한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아이한테 평생 잊지 못할 경제 교육, 돈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게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세금의 개념을 완벽히 체득했을 것이다. 장난감을 사겠다고 돈을 모으는 아이도 기특하지만 그보다도 경제적 깨달음을 주기 위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이루어주지 않는 엄마는 또 얼마나 현명한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사달라는 것,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려고 한다. 자식이 돈 문제로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가 위축받고 움츠러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건 가상한 일이지만 그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자식 스스로도 경제적인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말만 하면 뭐든지 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만 하면 뭐든지 되는, 얘기만 하면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돈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제적 창의성이 전무한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뒤처지고 도태되게 되어 있다. 경제적 창의성은 단순히 경제 교과서를 읽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지금은 안 쓰는 장난감을 동네 바자회에 들고 나가 판매하는 경험이라도 해봐야 길러진다.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창피하거나 품위 없는 일로 여기면 안 된다.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품이 없는 일, 너무 속물 같다는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너무 일찍 돈에 대해서 알려주면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죠. 당신 아이가 잡아주는 물고기만 먹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길 바라는가? 아니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 능동적인 인간이 되길 바라는가? 둘 중 어느 쪽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는가? 답은 자명하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어떤가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면 심지어 명품이라도 사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혹시라도 옆집 아이하고 비교당해서 기가 죽지 않을까 이런 것에 노심초사하게 되죠.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겠죠. 아이들도 돈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 없이 너무나 쉽게 부모에게 타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버리고 말죠. 돈이나 경제를 가르치는 것보다 주입식 교육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려서 명문대학이나 대기업, 공무원이 되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사회적 잘못된 통념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성은 피지 못하고 경제적, 금융 문명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자 DNA. 그럼 한국에는 벤치마킹할 만한 부자가 정말 없는가? 그렇지 않다. 내 주변만 해도 좋은 철학과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한 번은 우리와 경쟁하는 업체의 대표를 만났다. 젊고 나이에 비해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 나는 그와 얘기를 나누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말하길 자기는 어릴 때부터 왜 친구 아빠는 부자인데 우리 아빠는 가난할까 궁금했다고 한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이거였다. 친구 아버지에게는 생산수단이 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없다는 것. 말하자면 친구의 아버지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그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정말 어린 나이에 엄청난 것을 깨달았군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직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법은 앞서 말했듯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직접적 자본가가 되는 일이다. 남은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으로 간접적 자본가가 되는 일이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자본에게 일을 시키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친구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무척 궁금했다. 대부분 사람이 명문대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코스만을 생각하는 한국에서 월급쟁이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부자 DNA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색깔, 얼굴 크기를 결정하는 DNA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부자 DNA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다. 그는 부자 DNA를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알아낸 것이다. 내가 만난 미국의 교포들 가운데서도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의사나 변호사가 없다. 오히려
가정형 편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다. 아니면 회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인 절박함을 느껴봤던 사람들이다. 뭐라도 자기 것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부자 DNA를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들이 크게 성공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우리 젊은이들에게야말로 부자 DNA가 절실하다. 나는 청년들을 만나면 취직을 고집하지 말라고 말한다. 가능하면 창업을 하라고 한다. 아이디어가 생기거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라고 권유한다. 부모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항의할지도 모른다.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애써 취직시켜놨더니 퇴직을 부추기느냐고, 자본금은 어디서 날 거며 망하면 책임질 거냐고 몰아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나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상식적인 결론이다. 사업에는 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생각한다. 취업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을까? 취업을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남에게 잘 보여야 해고되지 않는다. 평생 해고되지 않으려고 들이는 노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면 창업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한다. 설령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창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엄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누차 강조했듯이, 그리고 부자 순위가 실제로 보여주듯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할 수는 없다.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능력이 같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창업을 하고 생산수단을 갖추는 데는 나의 어떤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또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겠죠. 마음에 드는 분야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 아이디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지 않고 자본가가 되는 길은 없을까? 간접적 자본가가 되면 된다. 즉, 주식을 사는 것이다.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가진 지분만큼 해당 기업주와 동업자 입장에 서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이나 애플의 주식을 샀다면 그 기업 임직원이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하는 셈이 된다. 내가 실제로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거두는 성과를 나눠 가질 수 있다. 이제 월급장이라 해도 부자가 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회사를 굳이 그만두지 않아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지 않는가? 굳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주식 투자는 어렸을 때부터 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더욱이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아껴 쓰는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주식 투자의 장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 비밀과 같은 원리는 학교에서 하는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 엄마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주고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만듦으로써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부자 DNA를 심어라. 육체적인 일만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본이 자본을 부르는 원리를 이해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쉽게 풀이하면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주식, 그 자본이라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 특히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그런 허세가 정말 두드러진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나는 지금도 차가 없다. 물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샀겠지만 불편함이 없어서 사지 않았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태여 나의 부를 파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 특히 서울은 대중교통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자가용이 필요치 않다. 스마트폰 몇 번만 터치하면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을 쉽게 알 수 있고 정류장에는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까지 설치되어 있다. 대중교통 환경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 그런데 차를 사면 그 순간 자신의 부가 급격히 하락한다. 차를 인도받자마자 감가상각이 시작되어 중고차가 될 뿐 아니라 세금부터 시작해 기름값, 보험료 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차가 있어서 돈을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구식 모델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혹자는 최고의 부자식이나 되면서 고물차를 타는 그의 삶이 궁색하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버핏은 부유하고 다른 많은 사람은 가난한 것이다. 그에게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과시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부를 창조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과 부를 파괴하기만 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네, 부를 창조하는 사람과 부를 파괴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차를 사나 싼 차를 사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건 똑같으니 굳이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다. 이런 관점은 차를 단지 교통수단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차를 사치나 허용, 과시 목적으로 산다면 비싼 차를 선호하겠죠. 당연히. 게다가 요즘엔 기술이 하도 좋아서 아무리 저렴한 차라 해도 필요한 기능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굳이 비싼 차를 구입하는 행위에는 남에게 부자로 보이고자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불필요한 지출 습관은 백화점 쇼핑 차량에서도 볼 수 있다. 유명 백화점 앞에는 온종일 쇼핑객들의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주차장이 10,000원이면 밖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린다. 들어가는데 1시간, 쇼핑하는데 1시간, 다시 나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도 기어이 차를 끌고 온다. 한국은 배달의 천국이다. 쇼핑한 물건들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백화점마다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백화점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 말이다. 가볍게 몸만 가면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익인데도 꼭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들 있다. 부의 창조자, 부의 파괴자. 내가 우려하는 것은 젊은이들조차 그런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비싼 커피값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불하고 비싼 화장품에 명품 가방과 외제차를 사고 나서는 할부금에 허덕인다. 식당에서 여럿이 밥을 먹고 나면 서로 내가 내겠다고 허세를 부린다. 5만원, 10만원쯤은 별거 아니라고 쉽게 써버린다.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린 채 이왕 부자가 못 될 바에야 젊을 때 실컷 쓰고 즐기자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많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다.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적인 낭비만 없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아낀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루 커피값 1만 원을 20년 동안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10억 원 정도로 불어났을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고작 커피값을 아낀 결과가 이렇게 크다면 그 외 불필요한 지출을 투자로 바꿨을 때 얼마나 큰 금액이 되겠는가. 실제로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에 50년 전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약 180억 원이 되어 있을 거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수입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부를 축적하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다. 옆 사람이 커피를 마시든 그 커피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지금은 당신이 그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은퇴할 나이쯤 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부를 창조하는 사람과 부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속한다. 반대로 본인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람들은 후자에 속한다.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후의 삶과 직결된다. 전자는 노후 준비가 완벽하여 황혼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고 후자는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면 근근히 목숨만 이어가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노후라고 하면 먼 훗날의 일로나 여겨지겠지만 멀든 가깝든 반드시 닥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당신은 부의 창조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부의 파괴자가 되고 싶은가? 소비하는 데는 나 자신을 위한 소비,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을 하는 소비는 괜찮은데 내가 아니라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기 위한 소비는 정말 잘못된 소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쓸데없이 소비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겠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위만 바라보게 되면 설사 내가 100억 부자가 된들 내 앞에 1000억 부자가 나타난다면 나의 자존감은 또 낮아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 내가 아는 한 부부에게 아이들 사교육비로 한 달에 얼마나 쓰느냐고 물었더니 15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다. 내가 깜짝 놀라자 부부는 이게 절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남들은 더 한다는 소리다. 하지만 남들이 하는 건 나도 꼭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다. 오히려 남들은 하지 않는 생각을 해야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나는 많은 학부모를 만나서 제안을 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아껴서 주식을 사라고. 대부분 무슨 뜬금없는 말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혹자는 농담으로 지나치려 하고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한가한 생각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당장 끊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거나 펀드에 가입해 주는 것이 100배 낫다. 아이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이 책에서 한국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밤늦게까지 입시 학원을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의 주식을 사서 자녀와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떨까? 애플과 삼성의 주식을 각각 사서 그 회사들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사교육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아이들도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스스로 경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 또 그런 자연스러운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매월 사교육비로 나가는 150만 원을 우리가 운영하는 펀드에 편입한 한 회사에 20년간 투자했다면 80억 원 정도의 큰 돈이 되었을 것이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 굴지의 기업에 취직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월급을 모아서 어느 세월에 80억을 만들겠는가?
80억이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좋은 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만약 사교육비 수십조 원이 해마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연구 개발에도 더 과감히 투자함은 물론 기업의 성장과 함께 채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로써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청년 실업이 문제가 심각해서 요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절반이 백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언론에서는 백만 백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휴학을 거듭해 졸업을 늦추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들도 많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오로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달려온 아이들로서는 참으로 암담한 일일 것이다.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 역시 속이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밤잠 안 채우고 과외시키는 대신 그 돈으로 주식을 사 모은다면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이르렀을 때 상큼한 출발을 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그간 사 모은 주식이 이만큼이나 됐단다. 이 돈으로 창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해보려무나 라고 말해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런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사람들은 대개 주식은 위험하고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은행에 있는 자금이 가장 위험하고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예전처럼 은행 금리가 10%를 넘나들 때는 다달이 적금을 붓는 것으로도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아주 낮다.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다. 내 돈이 은행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뜻이다.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잠자는 돈이라고 하죠. 적금 대신 매달 꼬박꼬박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이 현재로선 큰돈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처럼 다달이 가계부에 적자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교육비. 이제는 과감하게 사교육을 끊고 자본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이 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들처럼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아직도 자녀를 비싼 학원에 보내야 아이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의 반면에 그 부모의 노후는 또 어두워질 수도 있겠죠. 아이들 사교육비로 매달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부부가 맞벌이를 열심히 한다 한들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세울 여력이 있을까요? 반면에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학원가를 밤 늦게까지 전전하면서 아이들의 행복 지수도 떨어지고 또 아이들은 꿈이나 창의성을 가질 수도 없게 되죠. 이게 바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불행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것이지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지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외 투자가들에게 가서 한국 주식 마케팅을 할 때마다 꼭 쓰는 말이 있다. We buy companies, not shares. 우리 투자 철학은 증권이라는 종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분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다. 기업은 주식시장을 활용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운용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시킬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개인은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공유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게다가 내가 직원으로서 내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기에 업무 효율성도 올라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안 오른다고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키워야 한다. 내가 회사의 작은 주인이라면 나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신이 날 것이다. 회사가 잘 될수록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히 나를 먹여 살리는 회사에 대한 봉건적인 충성심이 아니다. 일종의 주인의식이다. 이 주인의식은 맹목적 충성심과 달라서 배반당할 일이 없다. 또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날아들더라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질레트 주식을 매수한 뒤 매일 밤 잠자는 동안 수염이 자라는 남자가 25억 명이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고 했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주식 투자는 이처럼 기쁜 일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삼성의 노트북 또는 현대의 자동차나 애플의 아이폰이 팔릴 때마다 내 부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동업자의 마음으로 그 기업의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 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좋은 말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그 워렌 버핏 하면 우리가 투자의 귀재라 하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큰 부자가 된 이유는 그분이 주식을 자주 사고 팔고 해서 그렇게 단기간 매도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니죠. 자기가 산 주식을 누구보다 더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단타로 주식에서는 부자가 된 사람을 보기가 참 드뭅니다. 우리가 주식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먼저 세우고 좋은 주식을 사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경영 실적이 올라가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연히 주가도 올라가게 되겠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내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열심히 일해서 나의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나의 자산도 증가되겠죠.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노동자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한 이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